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학교염을 담아서 차분차분 또 한 발짝 또 뛰어보자고요. 자, 오늘 계약 총론이죠. 네, 303쪽인데 자, 계약 총론은 항상 문제가 고정되어 있어요. 5문제에서 6문제. 물론 작년에 5문제 나왔는데 늘 6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계약법은 해마다 똑같아요. 출제 그 수준이. 이렇게 물권법은 좀 쉬웠다 어려웠다 하는데 계약법은 늘 항상 똑같은 수준의 문제 나오고 늘 말씀드리지만 나오는 부분은 거의 정해져 있다. 10문제, 8문제는 늘 예상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계약 총론은 다중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론 파트에 뭐 청약이다, 승낙이다, 또는 계약의 성립이다. 이건 서론 파트라 부르는 거예요. 또는 뭐 약관이다, 계약의 종료다. 자, 이 파트는 뭐 특별한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깊은 사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쉬운 파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두 문제는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일단 실수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계약 효력이라 해서 이제 뭐 동시행의 항변권, 우연부담, 제3자, 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의 해지 파트.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려울 수 있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조금 난이도 조절돼 버리면 동시항변권이다. 해제 파트는 조금 지문이 장문의 집에 나올 수 있고 어렵게 나올 수 있다. 거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일단은 여기서 해마 나오는 여기 두 문제, 우연부담 문제,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데를 중심으로 볼 거예요. 자, 교재 보시면 303쪽부터 시작인데 의외로 중요한 문제가 4번 문제예요. 자, 교재 넘겨보세요. 페이지 304쪽에 4번 문제. 이런 스타일 문제가 흔히 우리한테 잘 주고 가요. 이렇게요. 그럼 지금까지 1번부터 한 6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4번 문제예요. 자, 보세요. 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째 1번에 쌍무계약은, 자, 쌍무다, 편무다를 나눈 기준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알아요. 쌍무 그러면 쌍방에 서로 대가적 의무를 치는 계약. 편무 그러면 계약을 맺어도 일방 한쪽 사람만 의무를 치거나 또는 서로 의무를 쳐요. 서로 의무를 치더라도 그 의무 간에 대가적 의미가 없다. 그러면 편무가 되는 건데 쌍무, 편무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그러니까 문장 좀 이렇게 고르면요. 쌍무다, 편무라는 것은 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한 후만 놓고 따지는 거예요. 계약 성립한 후에 과연 누가 더 의미가 있냐. 계약 성립한 후에 그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런데 전혀 흔하게 나온 문장인데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이나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맞는 질문 틀린 질문. 맞는 질문. 머릿속에 그림이 생각나시나요? 네, 그림. 항상 이 그림을 넣고 있어야 돼요. 대가를 받으면 유상.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 무상. 근데 무상은 모두 이꼴 편무다. 무상계약은 쌍무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쌍무계약, 쌍방이 의미를 지닌 모든 쌍무계약은 유상이다. 하지만 유상계약에는 쌍무 말고도 드물지만 편무계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유상이며 편무인 거, 유상이며 쌍무가 아니라 유상 편무인 것은 현상광고계약이라는 하나 있다고 그래요. 현상광고계약. 이거는 뭐 시험범위 아니지만 뭐 기왕이면 이렇게요. 그림을 떠올려야 돼요. 자, 맞는 질문 두 번째. 증여, 사용대차는, 자, 증여라든가, 사용대차는 시험범위 아니지만, 이 서론 파트에서 각각 잘 나오는 단어예요. 자, 사용대차가 뭐죠? 그렇죠. 남한테 물건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임대차. 물건 빌려주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 사용대차. 결국, 사용대차라는 용어, 이 증여라는 용어가 바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무상. 근데 우리가 배운 시험범위에 들어간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우리 유상계약이 무상은 시험범위 없지만 무상계약이 돼요. 무상은 이꼴 모두 다 모두 편무다. 요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증여, 사용대차 계약은 무상.
무상계약은 모두 편무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증여 사용대차는 쌍무다 틀렸죠? 예, 무상은 모두 편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한 문제 일단 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틀렸어요. 세 번째 보면 교환계약 있죠? 매매, 교환, 임대차. 교환계약에서 금전의 보충지급. 금전의 보충지급이 뭐냐면 예를 들면 토지랑 토지 한 필지랑 빌라를 서로 맞바꾸는데 토지는 2억 원을 쳐주기로 했고 빌라는 1억 5천을 쳐주기로 했어요. 그럼 빌라를 주고 토지를 받는 사람이 빌라값 1억 5천 플러스 5천만 원은 보충해 줘야 돼. 현금으로. 그걸 보충금 지급이라고 불러요. 교환계약에서 서로 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교환계약에서 금전에 보충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매매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보충금을 떠나서 그냥 교환계약은 이 매매 우리가 전 뭐 법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매매계약에는 법조에 한 30개 정도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교환계약 딱 두 조문이에요. 두 조문. 596조, 590, 두 조문밖에 없어요. 두 조문밖에 없는데 이 597조 뭐라 되어 있냐? 교환계약에는 규정이 일일이 없다면 매매하는 규정을 모두 준용하라 되어 있어. 법조문에. 그러면 교환에서도 뭐 우리가 매매에서 배웠던 계약금 계약이 어떻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어떻고 하는 거 다 적용받는 거야. 그래서 꼭 보충금 얘기가 나오지 않아도 교환계약에는 매매하는 규정을 모두 유추 적용하는 맞는 지문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법조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매매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교환계약 그대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조문 두 조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 같은 거 배울 때도 뭐 동시항명권이 어떤 건지 다 배우거든요. 그럼 교환계약도 동시항명권. 교환한 목적물에 하자음이 있던 매도인의 담보 책임. 교환계약 맺을 때도 계약금 주고받았다면 계약금 계약 모두 준용한다. 교환계약에는 없다 틀렸네요. 네 번째 보면 유상이다 무상을 구별한 실익. 왜 구별하는 거냐? 유상 무상을 구별하는 것은 유상계약에 하나여 우연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맞는 지문, 큰일 나는 지문. 큰일 나는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받는 유상이다. 아마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라 나누는 이유가 뭐냐? 자, 이유는 뭐죠? 그렇죠. 유상에는 남한테 대가를 받다면 대가 받고 넘긴 권리나 물건의 하자가 있다면 유상계약에는 모두 이 담보 책임을 져줘야 돼. 담보 책임. 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개의 경매 시험범인데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유상. 그렇기 때문에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모두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교환한 목적물에, 임차된 목적물에, 매매한 목적물에 하자함이 있다면 무조건 법정에 뭘 책임을 져야 한다. 근데 무상계약에는 담보 책임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요. 나는 이유는 담보 책임 문제지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쌍무다. 자, 쌍무계약이다. 편무계약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얘들 구별 실익. 자, 쌍무계약에는 견현성이라는 게 있어요. 견현성. 채권 채무의 성립, 이행, 소멸이 운명을 같이 한다. 이 공평하다. 그래서 쌍무계약에는 채권의 성립상의 견현성, 성립상의 견현성, 이행상의 연관 견현성, 쌍무계약은 채권 채무의 소멸상의 견현성, 이 연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행상의 견현성인 동시이행의 항명권, 소멸상의 견현성인 오염 부담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다? 쌍무계약의 특징이다 이게. 근데 편무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발생치 않는다, 발생치 않아요. 요것 때문에 나누는 거야. 이건 요것 때문에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다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깜빡하기 쉬운 게 있어요. 자,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계약의 소멸이요. 이미 성립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에서는 해제라는 것이 있고 해지가 있어요. 해제지. 그런데 계약을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이 해제제는 쌍무계약에서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만 해제제란 말을 쓸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편무. 계약 성립한 이후에도 일반 및 편무 계약도 해제해줄 수 있는 거냐? 자, 이걸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뭐 해제다? 해제. 우리 다 배운 용어들이잖아, 지금 이거요. 해제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한다는 쌍무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편무도 쓸 수 있는 용어예요. 둘 다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해지는 쌍무관, 편무관 다 쓸 수 있는 용어지. 논할 필요 없어요. 근데 동시학명권, 우연부담은 쌍무의 특징,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의 특징. 하지만 해지는 쌍무, 편무가 모두 할 수 있다. 적용되는 거예요. 쌍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5번에 보면 교환, 매매계약, 임대차. 우리가 교환이다, 매매다, 임대차 계약을 채권행위나 불러. 채권행위. 등기소 가서 뭘 설정하는 행위, 뭐 저당을 설정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 소유 이전 등기를 냈다. 등기소 가서 등기가 필요한 행위는 물권행위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매매교환 임대차는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의 처분 권한을 갖고 있어야 그 뭐 매도인에게 임대인에게 이런 처분 권한이 있어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무권한자, 무권리자의 물권행위는 등기 물권행위는 무효. 하지만 무권한자,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자체는 유효하기 때문에 무권한자, 무권리자가 매매계약 맺은 것도 타인의 물건을 임대계약 맺은 것도 그 계약 자체는 유효. 채권행위는 유효. 물권행위,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들어가야죠. 유효하다 그래야죠. 틀렸어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물권 보통 계약법이 65번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그 기출 그 지문들이에요.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주셔야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돼. 자, 그런 다음에 약관 얘기 하나 볼까요?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약관 계약은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었어요. 뭐 진짜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였는데 최근 출제 경향이 많이 쓰고 있는 것들 많이 묻다 보니까 약관 계약이 중요해졌어요. 과거에는 안 중요했어요, 약관 계약이. 요즘 이제 이런 데를 많이 내기 시작했다. 자, 약관 얘기 들어가 볼게요. 저랑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약관의 판례 내용으로 틀린 것은 약관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약관 해석 원칙이에요. 약관 계약을 맺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작성자와 상대방 고객 사이에 약관 계약을 맺어놓고 분쟁이 벌어졌다면 약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가. 자, 약관 해석 원칙 그러면 단어 몇 가지 생각나나요? 축, 개통, 신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축, 개통, 신고. 앞자는 따서 외워놓고 나서 뒤는 몰라. 뭔지 그렇죠? 개통, 신고인데. 축이 뭐죠? 축소 해석의 원칙. 확대하지 해석하지 말아라. 축소 해석의 원칙. 뭘 축소 해석할 것이냐.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돼. 면책 조항. 약관 작성자들이 약관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는 조항을 잘 만들어놔요.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보험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금 지급하지 않겠다. 다음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측은 책임지지 않겠다. 이 면책 조항은 의미를 확대하자, 축소하자. 확대 해석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별 약정 우선원칙. 약관 조항과 다르게 합의한 것이 있다면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무조건 우선 해석된다. 개별 약정 우선 원칙. 통은 뭐죠? 통일적 해석 원칙. 이 통일적 해석 원칙이란 말을 객관적 해석 원칙. 약관 해석은 객관적 해석을 해야지. 반대말이 뭐예요? 주관적. 이게 이제 가장 튀어나왔던 지문이죠. 사람에 따라 그 사람의 직업,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람에 따라 다르게 그럼 큰일 나는 거야. 약관 해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한다.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하면 주관적이라고 불러요.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신은 신이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한다. 그래서 약관 조항에 대화를 맺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 또는 그 내용이 뭐 부당하다, 지나치게 상대방 고객을 구속한다. 그러면 뭐 부당, 구속, 불공정 그 단어들이 어떤 식의 단어들이에요? 부정적인 단어나 부정적인 단어들. 그러면 신축 위반이다. 그 조항은 신축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그건 뭐죠? 고객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는 왜 고객이란 말 쓰냐 갑자기. 이 약관규제법에는 상대방을 고객이라고 꼭 표현하고 있어요. 상대방을요. 고객에게 무조건 유리하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라.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무엇을? 약관 조항에서 애매한 조항은 그 약관 조항에서 명확하지가 못해. 불명확한 조항은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데요. 거의 정답 오답은 이 지문의 결판이 날 거예요. 자, 봅시다. 1번에 약관을 해석할 때는 주관적 해석은 금지되고 객관적 해석한다. 객관적 해석은 다른 말로 통일적 해석을 쳐야 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두 번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정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요 부분은 설명해줘라.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작성자는 그 계약 내용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명 의무를 꼭 지켜라. 명시하고 설명하라.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작성자에게 이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설명하잖아, 좋다. 설사 중요한 해석이더라도 작성자들은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니까 설명 면제되는 경우 그러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가 판례가 인정하는 설명 면제 이렇게요. 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은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은 이 보험법에, 은행법에, 운송법에 이미 정해진 사항은 중요하다더라도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심의를 거쳐서 작성된 약관은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뭐 KTX 운송약관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세 번째는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사항은 중요보다 또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또 하나는 중요하지 않겠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알만한 사항.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지 않겠더라도 부연 설명, 또 다 설명하는 부연 설명. 이 부연 설명에 불과한 부분은 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네 가지 기억하셔야 돼. 설명 면제는 네 가지. 다음 같은 경우는 중요하더라도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네 가지. 자, 세 번째 보면요. 약간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그것이 당해 거래 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또다시 뭐하지 않아도 좋다.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규정된 사항이라면 따로 명시 설명이 이미 틀렸죠. 이걸 설명하지 않아도 좋다. 3번이 틀렸네요. 네 번째, 약관 내용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고객에게 유리하게,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맞는 지문. 5번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 보통 분양자 그러면 누구예요? 건설회사, 뭐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그럼 분양받는 사람들, 우리 개인들이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 숫자가 최초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에 머리 숫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한자 용어를 막 뒤집어 써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최초 분양한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불러요. 최초 분양한 사람을. 수, 분양 사이에 약관 조항과 다르게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가 다르게 합의하는 사람이 무조건 우선하라. 개별 약정 우선 원칙. 다 맞는 지문인데 몇 번이 틀렸다? 3번. 참 쉽기도 하여라.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쉬워요. 40문제 중에서 한 30문제 이 정도 수준이야. 자, 9번 문제 봐볼까요? 청약, 승낙. 뭐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1번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청약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자, 상대방 청약에서 팔겠다. 청약에서 이 상대방을 뭐라 표현하나요? 보통 여기 상대방을 쓰기도 했지만 보통은 청약 수령자라 표현해요. 청약 받는 사람, 상대 청약 수령자. 뭐 이꼴 우리는 그냥 흔히 그냥 공부할 때 승낙자라 부르는데 우리 법조문에는 승낙자는 용어가 없어. 그냥 우리 공부할 때 그냥 청약자, 승낙 부르는 거지. 항상 승낙자를 청약 수령자라고 법조문에 나와 있어. 이렇게 같은 말인데, 자, 청약할 때 상대방은 청약 수령자는 꼭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어도 무방하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그런데 청약자는 청약할 사람 팔겠다. 청약자는 꼭 특정인만이 청약할 수 있지. 불특정 다수인도 청약이 가능하더라면. 맞아, 틀려요? 틀리는 거야. 청약한 사람은 항상 특정인이어야 돼. 청약 상대방은 이래도 관계없지만요. 만약에 불특정 다수인도 청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요. 상대방 승낙자는 누구한테 승낙하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용어는 없잖아요. 승낙은 꼭 특정인에게 승낙할 수 있는 거지. 청약자 불특정 다수인이라면 상대방 불다수인에게 승낙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야, 이렇게. 요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뻔한 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요. 깜빡하면 안 돼요. 물론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에도 관계없어요. 맞는 질문이야. 두 번째,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고, 승낙은 누구한테만 가능하다? 청약자한테만. 따라서 오케이, 사겠다. 승낙은 꼭 특정인에게만, 이게 이제 특정인 청약자죠. 특정인에게만 가능하지. 승낙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승낙한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셔야 되고, 깜빡깜빡 한다고 이게 시험장 가면 갑자기 얘를 묻는 건지 어쨌든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 조심하셔야 되고, 항상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와 이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치한다. 여기 일치한다. 승낙 효력 발생 시기와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치한다. 이꼴이다. 그러면 이게 맞는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승낙 효력 발생 시점과 계약의 성립 시기는 일치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좋은 습관 갖고 계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대답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남이 대답할 때까지. 남이 대답하고 나면 그때 가서 그렇지. 나도 알았어. 이 꼴이에요. 그래서 승낙 효력도 대원칙은 언제 승낙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달시에. 의사표현 도달시에. 청약자 대 승낙 도달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때가 계약의 성립 시기야. 그런데 승낙이 예외적으로 우리 531조에 보면 격지자 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격지자끼리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계약 성립 시기가 격자 간에는
승낙을 뭐였을 때? 발송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만약에 승낙이 격지자에서 예외적으로 발했을 때 발신을 택했다면 이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발신할 때. 일치하잖아. 그러면 이제 말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글로 쓸 줄 알아야 돼. 승낙도 도달률 택했다면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했을 때 그때가 승낙 효력 발생 시 그때가 계약 성립식이고 승낙이 예외적으로 발신을 택했다면 승낙을 발신한 날에 그때가 계약 성립식이고 일치한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요. 저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보면요. 청약을 발신한 후에 청약자가 제한 능력자 돼버렸다. 된 경우에도 청약 의사 효력에 영향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의사 표시를 발신한 후 도달 전에 그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 표시 효력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유명한 문장이죠. 맞는 질문. 네 번째,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청약했어. 1억 원에 팔겠다고 청약했는데 을이 상대방 청약 수송자 을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9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했다면 이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 성립하려면 어떻게 성립하는 거야? 청약, 승낙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두 번째 플러스 사람이 일치하고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건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 다만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결간 승낙은 승낙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청약자 갑의 입장에서 봐서 뭐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받아서 9천만 원 청약 받아서 다시 청약자가 그래 9천에 팔겠다라고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할 여지는 남기는 것이다. 새로운 청약을 볼 수는 있다. 계약 성립하지 않는다. 5번에 갑이 대금의 확정 없이 얼마 팔겠다는 말 없이 자기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표를 하였는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라고 표시했다면 갑을 사이에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은 성립한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항상 청약은 팔겠다. 청약은 어떤 게 청약이에요? 뭔가 의사표가 나가지만 청약은 명확하고 확정된 의사를 해야 돼요. 왜? 청약은 이에 응하는 승낙만 들어오면 곧바로 계약은 성립하는 거야. 근데 팔겠다 말을 하면서 얼마에 팔겠다, 어떻게 팔겠다 구체적인 확정 없이 그러면 이건 청약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청약 유인이 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의사가 나왔지만 구체적이지 못해, 명확하지 못해, 뭐가 확정이 안 된 내용이야. 그럼 이건 유인이고 그럼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1억 원에 팔아라. 내가 1억 원에 살게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청약이 된 거기 때문에 유인한 사람이 좋다. 내가 1억에 팔겠다라고 또다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만 얘가 승낙 안 하면요.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청약과 유인을 문장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러면 청약과 유인이 다른 점이 뭐예요? 내 의사표에서 내 갑이야, 갑. 뭐라 얘기했어, 을한테. 이게 청약이냐, 유인이냐, 차이점은?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이 주어져 버리면 유인. 나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어. 그냥 승낙만 들어오고 계약 성립해. 거부할 수가 없어.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이 없으면 청약.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권이 있으면 유인. 말로 썼을 때는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적이라면 청약. 의사표현이 있었지만 구체적이 아니고 막연하고 비구체적이라면 유인. 이렇게 말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아무런 대금의 확정 없이 그럼 이게 비구체적이야. 이건 유인이 되기 때문에 을이 들어오는 것이 청약이 되는 거고 다시 갑이 생각해서 오케이라고 얘기하면 성립하는 거지. 무조건 표시했다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유인이다. 정답 몇 번? 5번.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11번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11번 얘기 하나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 저랑 12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금 8월달 문제풀이하는 시간인데 뭐 12번 정도 문제는 내가
찬찬히 읽어서 그냥 정답 맞히더라. 신분은 그냥 천천히 읽어서 맞추더라 이 정도를. 이건 성립이고 아니고. 시험은 붙었어. 시험 붙었는데 체력 관리만 잘 하시면 이제 시험 보러 갈 때가 쓰러지면 안 돼. 쓰러지면 이제 체력 관리만 남았어요. 왜?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선생님 오랜 경험을 통해 보면 이 정도 박스형 문제를 맞다 틀리다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건 기본이 탄탄한 거예요. 그분은 무조건 6시험은 넘어요. 자, 6시험 맞으러 가보자고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골라보자. 계약 성립이요. 자, 기억부터 봐보세요. 갑은 자신이 소장하던 그림을 갖고 싶어하던 을에게 매도해서 팔겠다고 청약하였는데 병이 승낙했더라. 아니 누구한테 청약했어요? 을에게 청약했는데 누가 승낙했어요? 병이. 누가 일치하잖아?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 을에게 청약하면 누가 승낙해야 돼? 을이 승낙해야지 그게 성립이지. 을에게 청약했는데 병이 승낙했더라. 그러면 저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사람이 일치하자는 계약은 불성립이에요. 이걸 주관자 합치라 부르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을이 승낙했어요. 이건 병이 승낙을 해. 사람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건 불성립이고. 니은번에 갑의 을에 대한 노트북의 매수 청약을 팔아라. 을에 갑에 대한 매도 청약이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모두 상대만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걸 뭐라 불러요? 533조에서 교차 청약.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서로 내용이 일치하고 사람이 일치하다면 언제 계약을 성립한다 법조문에 언제 석신 시점은요. 양 청약이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날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날짜 나와버리면 두 청약 중에서 마지막 청약이 발신한 날이에요? 도달한 날이에요? 도달한 날에. 마지막 도달한 날에. 왜 도달 중이냐? 이 교차 청약이 된다는 것은 대화자가 아니야. 격치자. 부산 사람이 서울 사는 사람한테 야, 니 거 팔아라. 내가 얼마 살게. 라고 청약했어. 이 2박 3일 안에 들어오는데 마지막 서울 사람이 너 내 노트북 사라. 라고 청약한 것이 또 2박 3일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의사표 직직된 사람은 교차 청약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교차 청약 많이 떨어지는 건 필연적으로 격치자 문제야. 2박 3일, 3박 4일 걸린 격치자 문제야. 근데 왜 격치자 문제인데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래요? 잘했어. 내가 무슨 말씀하려고 하는지 다 알아. 차마 입이 안 떨어지네. 모든 청약은 이것이 대화자건 이것이 격자자건 청약이라는 말만 나오면 모든 청약은 다 도달주의예요. 청약은 달했을 때 발신주의 예외가 없어요. 그럼 뭐가 발신주의 예외가 있는 거야? 승낙이라는 말 꼭 찍어야 돼. 격지자 간의 승낙은 달했을 때, 격지자 간에도 청약은 도달해야. 여기 들어가야 돼요. 이거 깜빡할까 봐요. 모든 청약은 논할 필요 없어. 발신이냐 말처럼 틀려. 다 도달주의예요. 양 청약이 도달한 날에 계약은 성립한다. 지금 어떤 이유는 맞는 질문이에요. 디귿에 갑이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사로 청약했는데 팔겠다 청약했는데 을이 승낙한 후에 오케이 사겠다라 승낙한 후에 사망했는데 그 의사 갑에게 도달했다면 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 오케이로 승낙할 때만 살아 있었다면 의사별 발신 후 도달 전에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계약 성립. 네1번에 갑이 을에게 10만 원의 시계를 매수하라라는 청약하였어요. 10만 원 사라 청약했는데 그 청약을 수령한 을이 10,000원만 깎아주면 매수하겠다 의사를 표시했어요. 뭐예요? 청약의 변경을 가해서 변경을 승낙했을 때는 이것이 갑에 도달했다면 이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계약은 불성립했고 다만 갑의 입장에서 이 9만 원에 사겠다는 말을 새로운 청약을 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자체만 계약은 불성립이죠. 미음번에 갑이 매매대금의 확정도 없이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매매대금 확정 없이 청약 유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막연하고 비구체적이야. 내용 금액의 확정도 없이
을에게 집을 팔겠다고 표시하였는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그럼 이건 유인이고 1억 원에 사겠다가 청약이 되고 유인한 갑이 다시 오케이라고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만 승낙 안 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청약이 아니라 청약 유인을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간단하지만 이런 거 연습하는 이런 거 연습하는 거야. 응? 이런 거. 자, 그런 다음에 작년 문제 한번 볼 거야. 작년 분들이 고민한 거. 작년 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 문제를 만났어. 첫 번째 문제로 계약법 첫 번째 문제로. 과연 작년에 10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다면 계약번 첫 번째 문제를 맞출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두근두근 좋아요. 봅시다. 갑은 승낙 기간을 2020년 5월 8일로 하여 자신의 주택을 을에게 5억 원에 팔겠다고 하고 그 청약 을에게 2050년 5월 1일 도달하겠다. 그러면 5월 8일을 뭐라는 거야? 5월 8일까지 승낙기간을 정했다. 5월 8일까지는 대답해달라. 이 5월 8일까지를 승낙 기간이라 부르는 거야. 승낙 기간. 그럼 늦어도 산다란 말이 언제까지 들어와야 돼? 5월 8일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승낙 기간을 지나 도착한 승낙은 승낙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5월 1일 도달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째, 한 점 한 점 봅시다. 갑의 청약은 을에게 도달한 때에 청약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모든 청약은 다 뭐? 도달. 청약은 발신이 없어요. 맞아요. 두 번째, 갑이 청약을 발수한 후에 사망했다면 이 청약 효력을 상실한다. 이미 땡. 의사표시를 당시만 살아있다면 논할 필요 없죠. 이런 문제는요. 틀려. 참 쉽기도 하여라. 이걸 왜 틀려 이거를. 세 번째, 갑이 을에게 2020년 5월 8일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라고 표시했더라도 상대방 을은 이 5월 8일까지 이해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불러요? 청약자가 무슨 말을 하든 청약 수락자 이해 구속되지 않는다. 해답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성립하는 거 아니다. 맞네? 네 번째. 근데 을이 상대방이 2020년 5월 15일날 승낙했어요. 뭘 지나서? 승낙을 지나서 5월 8일까지 대답하는데 5월 15일날 대답했어요. 5월 15일날. 승낙한 경우 갑은 을이 새로운 청약한 것으로 보고 다시 이를 승낙하면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승낙 기간을 지나 도달된 승낙은 승낙 효력은 없지만 갑의 입장에서 볼 때 뭐는 볼 수 있다?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이 승낙하면 오케이라면 성립시킬 수는 있다. 5번에 을이 상대방 을이 5천만 원을 5억 원을 찾는 5천만 원으로 잘못 읽었어요. 동그라미 하나 빼고 읽었나 봐. 그래서 2020년 5월 8일 갑에게 5천만 매수한다는 승낙 도달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죠.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5억 원에 팔겠다면 5천만 원에 승낙했다 그러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불성립이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 연습하셔야 돼. 이 질문이나 15번 문제. 여기 사례 문제는 날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문제 좋길 14번이 훨씬 좋아요. 과거에는 똑같은 문제 스타일도 15번처럼 나왔어. 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이렇게 내버리면 괜히 지문이 길어 보이고 지문이 복잡해 보이는 거야. 자, 요즘은 출제할 때 사례는 간결 명료하게 내달라고 누누이 그 인력 관련 그 출제하는 지침에 누누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질질 늘어지는 문제 잘 안 나와. 이렇게 같은 문제를 내더라도 14번처럼 똑같은 묻더라도 15번 문제 한번 연습은 해도 괜찮아요. 필요해요. 왜? 혹시라도 이 서론 파트에서 사례가 나오면 이 날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요거 한번 연습이 필요해요. 자, 그 정도 봐주시고 또 하나 17번 문제 하나 봐주시고 그 정도 봐주시고 슬슬 보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어디 갈 것이냐. 21번으로 올 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사실은 이 30파트에서 이 계약처 발생 전까지 계약 성립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동시항명권, 우연분담, 3자란 계약을 계약의 효력이라 부르고 해지를 계약의 소멸이라 불러요. 그래서 계약 총론 파트가 계약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 소멸 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 사실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바로 21번 문제가 제일 출제 비중을 떨어져요. 의외로 이 계약 체결 할 책임은 정말 6, 7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아주 안 나온다는 건 아니야. 그래도 봐주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자 21번에 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파트가 있다. 영어 자체가. 물론 계약 체결 책임 문제는 우리 법조문 535조 한 조문이 규정되어 있어요. 535조 딱 한 조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률 용어 중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용어는 판례에 따르면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이 용어는 오로지 딱 한 경우만 인정해요. 이 경우가 아니면 절대 용어 쓰지 말라는 거야. 판례가 말하는 계약 체결 책임은 오로지 535조 여기 535조 법조문 여기에 해당된 경우에만 이 단어를 인정하지.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요. 판례는 535조 이외에는 일체 계약 체결 인정하지 않는다. 학설은 안 그래. 학설은 뭐 준비 단계 차고에서 중과실이 아니라 경과실 원유 취소했을 때 상대가 손해 났다면 계약 체결 책임은 져야 된다. 학설은 여러 가지 경우 적용을 해. 근데 우리 학설을 묻지 않으니까 학설은 제가 수업 시간에 논하지도 않았어. 판례는 오로지 딱 이 경우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판례가 말하는 계약 체결 책임은 딱 535조 이거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535조 뭐예요? 딱 두 단어잖아요.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저 갑거리 성장됐죠. 두 사람 사이에 외견상 겉으로 볼 때 일단 외견상 이 계약은 뭐 됐을 거? 체결 다른 말로 성립되었을 거. 그러면 판례는 성립도 안 된 계약 계약의 교섭 과정에서 부당 파기가 어떻고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 마치 계약에 체결될 것이란 믿음과 신뢰를 부여해서 상대와 믿음과 신뢰를 기다렸는데 계약 준비 과정에서 부당 파기했다. 믿음과 신뢰 부여한 다음에 계약 준비 과정에서 부당 파기 이런 것들은 판례는 계약 체결 갈책 문제로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학설은 다 인정해. 판례가 말하는 계약 체결 책임 오로지 일단 계약이 뭐가 돼야 돼? 성립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은 성립이 안 된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 어떻고 인간의 신의 취급에 따른 손해배상 어떻고 이런 걸 물을 일이지. 성립도 안 된 계약에서는 판례는 계약 체결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단 성립이 되었을 거. 성립된 계약이 뭐가 되었을까? 반드시 원시적 불능이 되었을 거. 원시적 불능도 좀 더 이렇게 나도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원시적 불능도 원시적 전부불능이 되었을 거. 정확한 문제는 전부불능이 되어서 이 성립한 계약이 무엇이 되었을 거? 무효가 되었을 거. 이 세 단어가 나와야 돼. 판례는요. 이거 외에는 일체 인정하잖아. 그럼 원시적 불능도 일부 불능이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이 되어서 나머지가 예외적으로 유효해졌다면 매도인의 담보 채무를지언정 계약 체결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전부 불능이 되었을 때 항상. 그러면 이때는 전 일방이 매도인이 매수에 치는 책임을 계약 무효되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에 치는 계약 체결 책임 진다 푸는데 이때 이 책임지려면 일방 매도인은 뭐일 것? 요건이 악의 또는 유가시일 것. 이때 타방 매수는 뭐일 것? 타방 상대방은요. 선의 and 그리고 무가시일 것. 이것은 갖춰줘야 돼. 이걸 갖췄다면 여기한테 계약 체결 관심 치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자가 지금 진다면 어디까지 물어줄 거죠? 계약은 뭐가 있더라도 이때 실력배상, 이행배상, 실력배상, 부대비용 정도는 뭐죠? 실력배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실력보다 더 액수가 적을 때는 적은 이행 범위에서 실력을 배상한다. 그 얘기죠? 네, 잘해줬어 아주. 단순해. 여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우리 시험 문제가 어렵게 안 나와요. 여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렇지만 조금 더 응용하면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또 개인적으로 21호 문제를 탁탁 풀더라. 이거는 이거지. 이건 이거지. 탁탁 이걸 OX를 처음에 풀더라. 붙었어. 그것도 한 7점 되는 점수로 붙었어. 이거 20호 맞히면요. 축하드려. 이 정도 맞히면 이제 체력 관리만 들어가면 돼. 지금부터. 아무도 내 말 안 믿어. 그래요. 자, 봅시다. 다음 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네,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기억에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1000평을 매매하겠다라고 지정했어. 1억 원에 매매하겠다. 처음 토지 매매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 미달하더라. 1000평을 매매했는데 실제 면적 900평밖에 안 되는 땅이었더라. 일부가 멸실화, 일부가 존재하잖아. 그럼 전부 불능, 일부 불능. 일부 불능이야. 이때는 뭐의 문제 넘어가야 돼?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 부족한 만큼 대금을 감액해달라. 부족해서 계약 목적 달성이 안 되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러면 넘어가야지. 이게 전부 불능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매도인 담보 책임 문제고. 니은번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토지가 전부 수용됐다. 수용된 토지를 소유권 등기 넘길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어요. 이런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다 원시적 불능에는 목적물이 불나서 없어졌어요. 응? 그런 것을 물리적 불능. 수용당한 토지를 매매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건 법률적 불능. 어쨌든 계약철 당시에 이미 수용당한 토지, 계약철 당시에 이미 불나서 없어진 건물. 그건 물리적 불능, 법률적 불능. 다 불능이야. 그거 넘길 수 없잖아. 그럼 이미 전부 수용된 토지를 매매하는데 제일 처리했을 때는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고, 다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문제를 친다? 계약 체결할 청취자 원시적 불능이잖아. 계약철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계약철 당시에 이미 불능이 된 거. 원시적 불능, 전부 법률적 불능, 물리적 불능. 계약철 할때 문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판례에 따르면 디귿에 계약 교섭 중 준비 과정에서 부당한 중도 파기로 이를 신뢰한 상대방 손해 입었더라. 판례는 이 문제를 계약 갈치하면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한다. 준비 단계에서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성립이 안 된 계약이니까 다른 거 물어, 다른 거. 지금 문제가 계약처에서 갈등을 묻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3번, 디귿 같은 경우는요, 뭐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 인간의 신의 취급에 따른 손해나 물을지언정 계약 처리할 문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가 준비 과정에서 교섭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일본에 가옥이 매매계 체결을 했어. 계약이 처리된 후에 이 매매한 가옥이 계약이 처리된 후에 3자의 방화로 가옥이 전소됐더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 매수인 잘못 없이 3자의 과실이 생겨버리면 뭐라 불러 우리는? 위험 부담. 후발적 불능에서 쌍방이 잘못 없기 때문에 위험 부담 문제. 이 문제는요. 미음번에 화가의 그림에 대해 화가가 그 그림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었어요. 또 2달간 3달간 전시에 빌려주기도 했어요. 계약을 체결 후에 임대인의 과실로 그 빌려준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됐더라. 자, 후발적 불능에서 무슨 불능이에요 이건요? 지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령 책임이에요. 이건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야. 지 잘못으로, 지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 없이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위험부담. 지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이죠. 이행 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정확히 비읍번에 토지 분할에 행정관청의 분할 허가를 받아 하는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면적이 분할 제매에 해당돼 이미 계약 당시부터 분할이 불가능한 거야. 법률상 분할이 안 되는 토지야. 이게 바로 무슨 불능?
원샷 불능. 원샷 불능 중에서 법률적 불능, 법에서 안 되는 불능. 그럼 계약처 발생 문제 넘어가야죠. 그러면 계약처 발생 넘어가는 문제는요. 니은, 비읍.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한지만 읽으면서 이건 우연부당, 이건 체행불행에 따른 이행불행에 따른 체행불행 문제. 이건 뭐 수량 부족에 따른 담보책임. 이거 기억나셔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한번 저랑 공부한 걸 다시 한번 꼭 연습하는 걸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 봐주시고 제가 계약 잘 되면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렇지만 한 문제 정도만 볼 줄 알면 돼. 그 정도 문제.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뭐 추천하고 싶지 않죠. 24번 문제 정도. 숙제. 왜냐하면 저는 계약 잘체 문제를 별로 이렇게 거울에 안 나온다고 보는 거야. 그래도 기본은 깨워놓고 와야지 않느냐. 그 정도인데 이 교과서 너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계약할 책임 문제는 18회 때 한 번 나오고 20몇 회 때 한 번 나오고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만큼 이 30파트에서 이렇게 두 문제를 내야 되는데 청약, 승낙 반드시 내야 돼. 이거 안 내면 안 되는 거 청약, 승낙? 안 되면 안 돼.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계약 총론하는 법조문은 527조부터 503조까지 여기 마지막 조문이 계약의 해제지야. 여기까지 27개 조문이 있어. 그 27개 조문 중에서 청약, 승낙에 관한 조문이 527조부터 534조 8개 조문이야. 총 27개 중에 8개 조문은 거의 3분의 1을 거의 차지하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한 문제를 안 내? 법조문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는 겁니다. 청약, 승낙은. 그럼 여기서 이런 거 묻고 뭐 이런 거 묻다 보면 이게 처지는 거야. 계약 처지 문제가. 여러 문제는 다 내지만 그 정도 하나 봐주시고 해설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동작면권인데 자, 10분 쉬었다가 벌써 시간이 55분이 흘렀어요. 참 시간도 금방 가. 면바지 떠들면 50분이 지나가 버려 아주. 좀 쉬었다가 동작면권 얘기를 다시 불 거예요. 10분 쉬었다 다시 하죠.